그러면 이어서 패널 토론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지정 토론 형식으로 네 분 패널 분들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순서는 먼저 로엔컴퍼니 양기순 이사님께서 리걸테크 지금 선두주자로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현업에 계시는 입장에서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순 이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엔컴퍼니에서 법률 AI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안기순 변호사입니다. 최경진 교수님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자료를 찾아서 해외 사례들까지 소개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제안들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좀 덧붙이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기보다 그 전에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판결문 공개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에 약간 덧붙이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걸테크 산업협의회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리걸테크 산업협의회는 코리아 스타트 포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그 조직의 산하에 있는 협의회고요. 이 2020년 12월경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대략 35개 정도의 다양한 리걸테크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리걸테크 업체들이 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법률 정보, 오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판결문 공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 정보, 그 다음에 법률 플랫폼, 로톡 같은, 그리고 법률 서식 자동 작성, 그리고 법률 AI 서비스, 저희도 최근에 슈퍼로이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런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 AI 서비스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건 관리 솔루션이나 법률 번역, 법률 분야에 특화된 번역, 뭐 이런 여러 아이템들을 가지고서 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공식적인 입장은 요약하면 법률 데이터 대중화와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 판결문 공개를 활성화하고 제공하는 제도를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판결문도 기본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 데이터의 정의는 그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공데이터법상 그 공공데이터 정의는 공공기관이 법령상 목적을 위해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라고 돼 있어서 판례 판결문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도 당연히 이 법의 수검기관이라고 봐서 이 공공데이터법의 규율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걸테크 산업이야말로 이런 판결문을 포함해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걸테크가 법률을 다루고 있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실정법인 그 법령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들,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 원천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이 사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법원에서는 약간 억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판결문 이미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 판결문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있고, 사실 저는 이
리걸테크 업계에 되게 꽤 오래 있으면서 판결문 공개에 대한 논의가 2000년대 초부터 있었고 그 논의에도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때는 판결문 하나 수집해서 그거를 데이터화하는 데까지 한 2만 원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한 건을 처리하는데 그 판결문을 팩스로 받아가지고 타이프라이터를 써서 그거를 데이터화해가지고 DB를 만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문제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판결문이 사실상 10만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의 판결문은 사실 종합법률 정보와 또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법제처의 그 국가법률정보 서비스 두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사실 가장 큰 지금 판결문 데이터의 원천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건당 판결문 한 건당 1,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어서 리걸테크 업체가 이거를 확보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가 됐던 생성형 AI 서비스가 됐던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예컨대 100만 건을 수집하려고 하면 판결문을 그 구매하는 비용만 10억 정도가 들거든요. 굉장한 허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는 연간 대략 한 35만 건에서 40만 건 정도가 지난 2013년부터 그 DB화해서 데이터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거의 한 400만 건 가까이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 판결문을 있는 그대로 다 구매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한 40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개의 그 정확한 의미에 비춰서 봤을 때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형태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적게 판결문에 대한 데이터를 어쨌든 비용을 들이든 안 들이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거, 적지 않은 그 판결문 건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업체에서 갖고 있는 판결문이 대략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한 30만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그 두 가지, 판결문 공개를 좀 확대했으면 한다는 것과 제공 방식을 개선했으면 한다는 건데요. 제공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경진 교수님도 하셨지만 그 공공데이터법상에 그 공공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형태는 PDF이고, 그나마 이전에는 이미지 PDF로 제공되던 것이 2022년 7월 1일부터 텍스트형 PDF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PDF는 기본적으로 이 화면에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그런 파일 포맷이지 구조화된 형태의 그 데이터 포맷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XML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그 구조화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파일 포맷으로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면 판결문 안에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타 정보들도 있고 그 외에 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각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리걸테크 업체에서는 그거를 판결문을 가지고서 뭐 옛날에는 OCR부터 해서 그거를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표 각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걸 통해서 기대 효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법률가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서비스, 그게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가 됐든 뭐 생성형 AI 기반의 그런 서비스가 됐든 그런 서비스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인들의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리걸테크 산업진흥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한 기대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공데이터법이 입법 그 취지로 봤을 때 정보공개법하고 구별되는 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를, 공공데이터를, 공공정보를 공개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데이터법은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한다는 어떤 그 기본권적인 측면보다도 또는 그 이상의 제가 그 공공데이터법 목적에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목적에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공공데이터 기반의 그 초두에 이상민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경제적 가치,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냄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좀 길어져서 그 짧게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공식적인 그 리걸테크 산업협의회 입장이라고 한다면 뭐 개인적인 의견 몇 가지만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판결문 외에 사실은 미국의 페이서처럼 소송 기록에 대한 공개가 가능한 방향에 저는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성형 AI가 세상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 판결에 대한 예측은 판결문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판결문은 이미 판사가 그 법정 공방을 통해서 그 현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가지고서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주장 입증 서류나 필요하면 증인 신문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 비디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쪽에 어떤 그 AI 모델 개발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페이서의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거기도 그 이용하려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하지만 리걸테크 업체들이 그걸 수집해서 판결문 예측이나 이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실명 처리와 관련해서 법인명을 비실명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법인은 공시 대상이기도 하고요. 등기부로도 그 공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법인명까지 비실명하는 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싶고, 또 본문에서 보면은 상표 분쟁에서 상표를 알 수 없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분쟁의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고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 이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순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씩 길게 시간을 쓰고 계시고 제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따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3시 반까지인데 조금 더 시간을 더 써도 될까요? 네, 오늘 어렵게 모인 자리인 만큼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또 중간에 자르기도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공지에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 오늘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은 지금 현재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 편집을 해서 저희 ODF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데이터 포럼 유튜브 채널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법원 쪽 말씀을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법원 행정처 김재남 심의관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발표 자료도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요. 발표 자료와 함께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심의관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1심의관으로 있는 김재남 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판결문 공개에 대한 이런 회의를 열어주시고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계 전문가분들 앞에서 저희 판결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제 토론을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다가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업무에 올 초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느낀 점은 우리 법원이 판결문을 굉장히 많이 공개를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했어야 될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의 현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또 판결서 공개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최경진 교수님 말씀처럼 외국의 사례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외국도 우리나라와 사회 뭐 법원 시스템도 그렇고 뭐 법률 시스템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의견을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고민을 좀 함께 해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주시면 저희가 또 가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간단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 제가 이거 미리 드렸어야 됐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제 밤에야 완성을 해서 제가 드리진 못했고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인공지능은 뭐 GPT를 포함해서 많이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챗GPT나 달리 이용하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달리를 이용해서 제가 판결문 열람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멋있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을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먼저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판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주된 방식은 이제 인터넷 열람 서비스라는 형태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에 대국민 서비스 밑에 이제 인터넷 열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 사이트를 혹시 한 번이라도 이용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판사로 있으면서 이용을 안 하다가 여기 이제 제가 담당 직책에 가니까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써봤는데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공개하는 것들은 2013년 1월부터 확정된 형사 판결문, 2015년부터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 판결문, 그리고 2023년부터는 이제 민사 행정 특허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즉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판결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는 이제 임의어 검색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사이트에다가 민사 판결 해가지고 김재남 딱 치시면은 제가 선고했던 판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800자에서 900자 정도 미리 보기를 해주고 그래서 해당 검색이 나한테 필요한 판결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판결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결제를 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7월부터는 이 예전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서 사실은 아까 그 발제자분이시나 아니면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컴퓨터로 리딩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텍스트 PDF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계 판독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뭐 XML 형태든 제이슨 파일처럼 좀 더 분석이 쉽게 용이하게 되는 형태는 아니지만 가능은 한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검색어를 넣을 수 있게 검색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900자라는 게 저기 화면으로 나오는 저런 부분들로 이제 미리 보기를 하고 이거 나한테 필요한 판결이다 하면은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22년 9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380여만 건 정도의 판결서가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공개 대상, 아까 말씀드렸던 법상 공개 대상의 약 98.4% 정도가 공개가 되고 있고 매년 40에서 50만 건씩의 판결문이 이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래로는 공개 대상 판결의 99.5% 이상이 공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공개 대상이 제외돼 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공개가 좀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개에서 제외돼 있는 판결들이 이제 소액 판결, 소액 사건 판결 아니면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된 판결들이라든지 그리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판결을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액 판결이나 침입속행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몇십만 건 대부분 공개가 안 되는 사건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결들은 이제 보시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소액 판결입니다. 제가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사람 이름 나와 있고 주문 얼마 주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청구 취지 그리고 간략한 판결 이유. 그래서 판결 이유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액 판결 하나고요. 또 다른 소액 판결은 판결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판결을 공개하는 이유는 판결 이유 부분에 있는 논리, 논증을 보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데 소액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결 이유가 거의 없거나 아니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공개의 가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게 지금 상고 이유서 미제출해서 대법원에서 그 상고 기각하는 판결인데요. 역시 보시면 이유가 그 상고 이유서 제출 안 했다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들도 공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내용이고요. 사실 이렇게 공개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할 때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실명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실명화라는 게 이제 개인 그 당사자 이름을 가리고요, 뭐 주소를 가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장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피해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판결문 내에는 굉장히 자세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부득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측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외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는 이제 비실명화 조치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공개가 되는데 한 두세 달 정도가 걸린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이제 한정적인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선고가 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공개해달라. 그럼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판결문에는 다양한 개인정보, 영업비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그 최 교수님께서 주셨던 그 발표 자료에도 간략히 써 있는데요. 당사자 중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내 사생활 같은 거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법원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실명화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들이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서 공개 제한을 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 절차에 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자기 판결을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너무 많은 내 사생활이 들어있다. 이거는 공개를 제한해달라라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해서 선고 즉시 공개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제자께서 사실 외국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외국 사례와 이제 우리나라를 좀 비교할 때 사실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과 우리가 좀 다른 부분들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많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최경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판례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가 곧 법입니다. 그럼 법은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거를 준수하고 따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공개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 문화도 이제 재판에 들고 가면 그거는 퍼블릭 섹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된다.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례법 국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사실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이 사건을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순간 모든 것이 다 오픈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의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부분의 사건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화해, 뭐 조정 이런 걸로 대부분 사건이 끝나고 실제로 판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리바게닝 같은 형식으로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 법원의 판결 이전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사건들이 판결로 가고 형사 같은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조차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이 판결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좀 다른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알기로도 선별된 판결만은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외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판결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인정할 때 배심 재판을 하죠. 그래서 미드 같은 거를 보시면 배심원들이 나와서 뭐 이 사람이 살인을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배심원들이 판단을 사실관계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인정을 해주면 그 사실관계가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배심원들이 판결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판결문은 판사가 쓰는 거지. 근데 판사가 판단을 안 하고 배심원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들은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아니라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판결문에 다 기재가 돼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은 데이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판결서 공개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상충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헌법을 제정한 게 87년인가요? 87년도에 이 조항을 만들 때는 아마도 판결이 공개가 돼야 이제 민주적 정당성을 오픈이 돼야 이제 어떤 판결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피고인을 잘못되게 함부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취지일 겁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판결을 공개한다는 의미는 통상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누구든 오고 싶은 사람 다 오셔가지고 보세요라고 해서 심리를 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판결 선고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아요, 보통. 근데 이제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은 이 공개된 법정에서 선고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개인 정보들이 다양하게 파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개인정보 외에도 이제 영업비밀이라든지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또 형사 미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피고인의 방어권 이런 부분들과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공개하는 옛날 방식의 공개라는 것은 장소적 시간적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해당 시간에 그 법정에 사람이 나와서 그 선고를 들어야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파가 되는 경로는 이제 중요 사건에서 언론 기자분들이 와서 들으시고 그거를 기사화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것은 사실 그런 시공간의 한계가 초월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파 정도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실관계들이 다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한번 공개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관련해서는 비실명화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판결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종합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지금 제가 하나를 저도 이제 이 시스템에 돈을 내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그 원고는 충북 제천교육지청의 시초등학교 영양교사였다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순회교사 겸임하고 몇 월 며칠에는 어디 유치원으로 전보돼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다. 이렇게 특정이 비실명화가 되더라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은 누군지 다 알겠죠, 이 사람이. 그리고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누구에게 뭐 이런 보고 싶다는 등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있는데 이제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부분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세한 것들이 있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보면 날씨 정보나 위치 정보 같은 그냥 기본적인 정보와 같이 데이터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사실은 위험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번 유출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저도 이제 판결서 공개에 대해서 외부에서 말씀도 많이 주시고 저 스스로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결서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반면에 판결서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받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라든지 국민들의 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한번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고려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관 시민관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패널로 KBS 이영관 기자님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에서 주로 이제 판결문을 분석하신 여러 기사들을 작성하시면서 아마 여러 소회들이 있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관 기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참석해달라는 요청 전화를 이제 유스타파의 김강민 선배님 통화로 돼서 이제 듣고 제가 나설 자리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달하는 정도면은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오게 됐는데 뭐 이렇게 뒤에 좀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모인 자리를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그 언론에서 사실 저도 그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특히 이제 저희 언론 분야에서도 주니어 기자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할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기획 보도를 판결문을 통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통해서 분석했던 보도는 아동학대 범죄 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보도와 함께 최근에 좀 문제가 됐었던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좀 벌어졌는지를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판결문은 기자들이 다루기 싫어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저희가 정부나 자치단체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이제 감시와 견제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판결문은 일단 제공이 잘 되지가 않고 일단 어렵고 그리고 양도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1,000원을 돈을 내고 받는 것도 아니 이거
공공 데이터인데 왜 내 돈 주고 받아야 되지라는 고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은 2,000건, 3,000건 정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또 결제를 받아야 되는 또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러한 것부터 이게 앞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공공 데이터의 영역에 속하는 거라면은 그 활용성의 정도가 굉장히 조금 낮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판결문을 뭐 열람하고 복사하고 지금 이제 법원에서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저도 주변에 많이 활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도 좀 맞고, 최근에는 이제 PDF로 제공이 되면서 이제 그나마 조금 더 과거보다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판결문을 분석을 할 때 엑셀로 서류로 종이로 다 뽑게 되거든요. 3,000장을 다 뽑아가지고 일일이 엑셀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입력을 하고 돌아가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아까 XML 파일, JSON 파일 있으면은 저도 뭐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복사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일이어가지고 눈으로 하는 게 빠르다고 해서 사람이 전부 다 지금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서두에서 아까 그 김재난 심의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이제 공적 보도 혹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측면이라면 이게 좀 언론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저희가 언론에서 판결문을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판결이 공정한 게 맞아라는 의문 때문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아동학대 보도를 시작했던 이유는 아동학대 사건이 두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창원지법, 하나는 전주지연이었어요. 100세 미만의 아동이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뜨려서 사망한 사건 두 개였는데, 하나는 1심에서 20년이 넘게 나왔고 하나는 6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인데 왜 다른 판결이 나오지? 그러면은 이제 판사님들의 지혜가 보통 양형에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 지혜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그런 법전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상식이 투영된 것일까? 과연 이게 자의적으로 되는 것들이 과연 공정하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개별 보도로는 많은 언론사에서 이걸 다 해요. 뭐 한 건, 두 건 갖고 와서 분석, 비교 분석하는데 이게 그렇게 저희의 그런 뉴스 보도들이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한두 건 가지고는 되게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대한 양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그제서야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 조금은 나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최근에 진행했던 형사공탁 특례제도, 그게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대충 그 제도의 특례제도 첫 시행 때 맹점을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가 합의가 있고 공탁이 있는데 공탁도 사실 합의에 준하는 개념이고 공탁금 내면은 감형시켜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형량을 살 수 있다는 개념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특례제도 시행 이후에 갑자기 부작용처럼 만연하게 되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한 건만 가지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행 한 3, 4개월 전인가? 전 지금 경남에 있는데 경남에서 그걸 보도했더니 이제 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 사건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참혹했던 형사 사건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이 제도에는 집중 안 하게 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보고를 드렸고, 야 그러면은 시행 1년 다 됐을 때 그거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문제가 판결문이 전부 다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미확정 판결문도 있게 되지만은 이게 법원에서 어떤 판단, 물론 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언론에 보도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중요한 사건들,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법원 홈페이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일어나니까 저희는 언론 보도를 따로 정리해서 이거를 저기 법원에 있는 공보 판사님들한테 좀 요청을 들어서 공개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고,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한 넉 달, 석 달, 넉 달 기자 3명이 붙어가지고 거의 밤새 가면서 이렇게 읽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조금 공개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이고, 판결문이 좀 많이 공개되고 활용성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앞서 발제자나 뭐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 저는 생각보다 이걸 하면서 부작용이 너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러 왔어요. 사실 그 언론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공개되는 게 사실 좋거든요.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 편해지니까. 근데 제가 형사공탁 특례 제도 취재하고 뭘 분석을 했냐면,
범죄 제가 재산 범죄, 비생산 범죄를 나눠가지고 그 범죄 유형별로 공탁금을 얼마 내면 얼마 깎아주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다 계산한 엑셀 시트가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조금 시장에서 물론 이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악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거든요. 저희 회사의 어떤 브랜드 이름을 신뢰도로 약간 치환해서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 뭐 분석한 그 수고가 아깝기 때문에 일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의 경우에는 뭐 1,500만 원 이상이면은 이 정도의 감형이 있어 왔습니다. 뭐 이 정도만 이제 짧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아마 그 여러 가지 범죄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조금 주면 안 되냐 엑셀 시트를.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랑 같이 이제 자문해 주셨던 그때 이제 세변이라는 단체랑 저희랑 했었는데 여쭤보니까 이거 되게 옳지 못한 것 같다. 그거는 이제 공개하지 말자 해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이게 이제 돌이켜서 회고를 해보면 그 판결문을 데이터적인 측면으로만 활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정보가 취합되면서 이게 확실해진 사실관계로 특정있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가 보통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A, B, C, D를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A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 데이터가 취합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그거는 그 언론에서 사실 원치 않은 방향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딜레마다 저희도 사실 좀 고민이 있어서 기자들끼리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일반에 100% 공개되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비실명을 그냥 이름 다 까는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최근에 그 밀양 그 사건 너무 화제가 돼서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밀양은 저희 경남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 폭로 유튜버들의 폭로의 단초가 됐던 게 사실 판결문입니다. 실명이 다 기재된 판결문 피해자가 소유했던 판결문이 유튜버 A 씨에게 전달이 되면서 나 이거 다 알고 있으니까 한 명씩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됐던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악용돼서 정보가 왜곡돼서 이제 퍼질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좀 이상했던 점이 뭐냐면 가해자인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했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저희가 제보가 많이 왔어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난 지금 너무 억울한데 뭐 자기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 유튜버 즉 폭로한 유튜버들을 뉴스에서 좀 지적해 주세요. 라는 식의 논의예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한 차례라도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건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저희가 심지어 판결문도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는 관계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좀 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경남에 있는 모 그 민영 방송사에서 이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이제 뭐 보도를 좀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을 공격하는 지경에도 조금 이르렀거든요. 이게 왜곡이 되고 쌓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공개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그 법원의 시각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많이 머리를 좀 맞대서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일을 하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거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판결문에 좀 무조건적으로 좀 공개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 있지 않나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공개는 하는 방향으로 가되 거기에 대한 속도 조절과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완광 기자님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경험 잘 공유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행안부 김준희 국장님 발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국장 김준희입니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우리 오늘 발표해주신 최경진 교수님 그리고 안기순 이사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국가중점 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민간에서 그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발굴해서 저희 행안부가 이제 예산과 그 기술을 지원해서 공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는 접근성과 활용성 차원의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일이 분석할 때 너무나 힘들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나 또 알리기 위한 어떤 여론의 이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리걸테크 산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와 중점 데이터 사업으로 법률 분야를 23년도부터 이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22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같은 이제 저희는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리 체계이기 때문에 같은 행정부 내에서 하는 행정심판 결정문부터 개방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 개방할 수 있는 어떤 매체는 우리 법제처에서 적극적으로 그 법령정보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처의 법정부 법령정보를 제공을 하면서 행정심판 그 결정문 개방 체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저희가 헌법재판소 요청을 받아서 헌법재판소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헌재 판례도 개방형 API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령 유권 해석 정보 각 행정부처에서 이제 각 국민들이나 각 기관들에서 요청하는 법령 유권 해석 정보에 대한 것도 데이터로 그 개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다라는 그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유권 해석 정보도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이나 특허심판원 그리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협업해서 특별행정심판례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정보 데이터 개방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가 이제 물론 각각의 연구원이나 기관들도 그 개방을 문서나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우리 그 데이터로서의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API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법원행정처의 김재난 심의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법원 열람 그 판결문 열람 서비스도 판결문 공개 서비스도 어떻게 보면 98.4% 전체 판결문 공개의 98.4%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UI, UX라든가 이런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시다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나 이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니까 혹시나 저희 행안부가 데이터 개방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지원 가능하고요. 특히 비실명화 조치, 판결문의 비실명화 조치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판결문 생각보다 저도 오늘 이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판례법계를 하는 나라 말고 독일하고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판결문이 많이 개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민간에서 판결문에 대한 공개가 요청하는 이유는 아마 그 이제 제공하는 형식이라든가 접근성하고 활용성 측면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주고 그리고 홍보도 우리 법원행정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그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UI, UX도 해드리고 또 데이터 개발 형식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 오히려 그 민간의 어떤 판결문 개방 수요에 좀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또 이렇게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셨던 부분을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앞으로 계속 제도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정 토론 형태 패널 토의는 모두 마치겠고요. 지금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자유 토론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오늘 뭐 법원에서도 오셨고 발제자분께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내용 먼저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행사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영진 과장님. 네, 소개받은 법제처에서 온 이영진입니다. 방금 또 행안부의 김준희 국장님께서 또 저희 법제처에 있는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주셨기에 또 데이터의 어떤 접근성과 활용성 관점에서 좋은 말씀 주셨기에 저 그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저희가 이제 98년부터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령정보 포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600만 건 가량의 데이터를 저희는 뭐 어떤 우리 법원에서 김재남 심의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는 어떤 열람 서비스 즉 돈을 받고 하는 어떤 열람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적인 관점에서 공공 데이터의 관점에서 뭐 전혀 비용 없이 원하시는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이걸 활용해서 이제 그 관련 법령 정보를 오픈 API 형태로 해서 지금 제공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서 하루 평균적으로 한 80만 명에서 85만 명 정도가 매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우리 심의관님 오시기 전에 기존에 계셨던 심의관님하고 한번 이제 업무 협의차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원의 판사님들도 우리 정보를 보지 않고 법령 정보에 한해서 법조문 검색에 한해서는 우리 국가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는 뭐 좀 말씀도 주실 정도로 이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은 뭐 단순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좀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법제처는 98년도에 우리 법원행정처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는 법원의 법조문 등 이런 법령 정보를 저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공개되는 판결만 이렇게 형태로 해서 제공을 받고 있고 그게 한 20여 년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략 지금까지 해서 8만 7천 건 정도 현재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1년에 보통 100만 건 정도의 판례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판례가 8만 7천 건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주 적은 수치라고 이제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남 심의관님께서 이제 뭐 열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비용을 받고 하시는 서비스에 기반한 공개 시스템인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그다음에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받고 있는 정보는 현재 한 8만 7천 건 정도의 판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전임 심의관님하고도 한번 연초에도 한 2차례 만나기도 하고 해서 업무 협의를 좀 했었는데 결국 이겁니다. 판례 공개를 저는 뭐 전면 공개하자는 취지까지는 아닙니다. 최소한 판례 공개되는 범위를 지금보다는 좀 더 확대해 주시는 방향으로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제 한번 협조를 했었고요. 또 마침 올해 2월이었나요? 1월이었나요? 신임 또 법원행정처장님께서도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판례 공개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또 주셨기에 한번 좀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심의관님 나오셔서 토론에 또 참여하신다고 해서 법원에 뭔가 좀 더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까 김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접근성과 활용성 관점에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덧붙여 얘기를 하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이 판례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 어떤 점에서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아지느냐? 먼저 활용성입니다. 단순하게 판례만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판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개별 법 조문과 구체적 사건 해결을 위해서 개별적인 법 조문에 대한 법관의 판단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별적인 법 조문들에 대한 정보가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재 법 조문들과 판례, 법 조문들과 뭐 아까 우리 김진국 국장님 말씀하셨던
행정심판 재결례, 법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내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할 수 있는 링크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일반 국민 누구나 활용성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단순하게 전문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 분이 과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총 50만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한 10% 가량 되는 5만에서 한 6만 명 정도 되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을 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려주기 기능이 지금 되어 있고요. 법조문이나 저희 앱에 깔려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이제 뷰어 프로그램을 연동시켜 가지고 시각장애인 누구나 관련 법조문이라든가 관련 판례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려주기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법에 계시는 김동현 시각장애인 출신의 김동현 판사께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나서 상당히 판례 정보 또는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도 주신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기재부하고도 예산 협의를 끝내서 예산을 뭐 아주 소액입니다만 예산을 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할 건데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을 하는 파일에 대해서는 점자 정보로 해서 변환을 시켜서 그 파일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이제 접근성 관점에서 보면 법령 정보에 대한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분들, 더 나아가서는 저시력 고령층분들, 이런 분들이 더 자유롭게 법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여러 발제자분이나 또 토론자분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핵심은 전제가 뭐냐? 우리 이제 이 판결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인 법원 측의 전향적인 변화인데, 결국은 예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또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워낙 기술도 좋아져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금방 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 비용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김준희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 중점 데이터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10주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10주년 되는 사업에 기반해서 좀 좋은 성과물이 될 수 있도록 판결문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전제로 한 판결문 공개도 조금 내년에 좋은 과제로 되면 어떨까라고, 저는 뭐 담당 부처는 아닙니다만 한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법률심인, 최소한 1심이나 2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그 법리를 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대법관 분들이 판단하시는 어떤 법리에 대해서, 결정 내린 법리에 대해서 조금은 뭐 공공재적인 관점에서 일반 국민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좀 보실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기회를 좀 더 확대해 제공해 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논의가 길어졌는데 하나만 또 마무리를 하자면요. 아까 발제문 준비하셨던 최경철 교수님도 그렇고 김재남 심의관님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조문을 보면요, 이게 107조에서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에서 심리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87년도 헌법의 개정헌법의 산물이 아니라 48년도 우리 제헌헌법의 산물입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우리 제헌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조문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3년도에 박정희 정부 때 헌법 5차 개정을 하면서 그때 추가된 게 뭐냐? 단서입니다. 단서에다가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놓은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뭐냐? 1948년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던 유진호 박사를 포함한 이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최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라는 원칙을 우리 헌법 조문에다가 명문화했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에 준하는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 법제처도 저희 이해 당사자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상현 교수님.
예, 그 건국대학교 이상형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 2021년 6월 22일에 이루어진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제 해커톤에서 바로 이 판결문 공개 제도를 가지고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합의가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에 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합의를 본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교수님, 법대 교수님 4분,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도 행정처에서도 오셨고 시민단체에서도 왔고 리걸테크 쪽에서도 왔고 변협에서도 왔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을 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가장 앞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합의서 앞부분에 담았던 내용이 바로 이제 해석론에 관한 거였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은 판결서 공개의 법적 근거 및 비실명 조치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음. 판결문의 공개는 헌법 109조, 민사소송법 163조의 2, 1항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해당 법규는 근거하며 공개가 해당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2호 3호, 동법 17조 1항 2호 및 18조 2항 2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사유에 해당한다. 민사소송 두 번째로 민사소송법상 개인정보 보호 조치 비실명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익명 처리 또는 가명 처리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로 이해된다. 법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제 바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략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판결문의 공개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것이다. 적법한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적법한 처리 사유가 해당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공공데이터법 말씀을 주셨지만 공공데이터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실명 처리라고 하는 것도 개보법상 가명 처리에 준하는 걸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익명 처리나 가명 처리가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의 개념인 비실명 처리라는 좀 낮은 수준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재남 판사님께서 개인정보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최경진 교수님도 개인정보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었고, 또 김재남 이제 판사님께서는 다른 정보들을 취합을 하면 특정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정이 될 우려가 있다. 특정이 안 되도록 만들면 이제 그게 익명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특정의 우려까지 법원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보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법률인 민소법과 그리고 더 나아가면 공공데이터법에 의해서 다뤄지는 보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보법하고 다른 거죠. 왜 달라지느냐? 헌법에서 정한 다른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한 재판이라든가 말씀 주셨던 그 다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그리고 판사님께서는 이제 공개제도의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돌아가면 안 되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판결문 공개에 새로운 취지가 생겨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단적인 제가 공공데이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판결문 공개 제도의 취지를 잘 우리가 숙지를 하고 거기서 그치질 않고 데이터 시대, AI 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내서 법원이 전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기재부에서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었어요. 법원 쪽에. 근데 법원 쪽에서 받질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행정처 사무관님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정보화 쪽에 근무하시는 실무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실무자분은 더 이상 지금보다 더 일하는 건 너무 힘들어라는 그런 이제 피곤함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사무관님은 굉장히 열심히셨지만 결국 이제 재가를 얻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는 예산을 주고 싶은데 일거리도 우리가 일을 해주고 싶은데 법원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과연 그때처럼 소극적인 입장에 머물러 계실지 아니면 변화되는 시대상에 좀 맞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실지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커톤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좀 참고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이제 그 최영진 교수님 마무리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김강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픈데이터 포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뉴스타파 김강민 기자입니다. 그 토론 발제해 주신 내용 되게 즐겁게 잘 들었고요.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던 내용이어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법원에 부탁도 좀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판결문이 상당히 지금 잘 공개되는 추세라는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이영관 기자님 그 아동학대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그 언론사에서 뭐 그동안 나왔던 것들을 보면 뭐 교제살인 건도 있었고 뭐 산업재해 관련된 것도 있었고 저희가 판결을 통해서 어떤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가해는 어떻게 일어나고 피해는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보도를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국장님도 말씀을 해주신 접근성과 활용성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판결문을 구해서 뭐 이 사건은 어떤 유형의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제 건건이 결제를 하고 다운을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편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시스템을 뭐 개선해 주시는 걸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에서 미국에서 뭐 비영리 기관이나 프로보노 변호사들에게는 뭐 특별히 다른 방법의 개방을 해 주신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좀 뭐 등록된 그런 특수한 기관들의 좀 다른 방법으로 뭐 API를 발급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그런 방법들을 고려를 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산에 있는 그 법원 도서관에 가면은 아마 4자리인지 6자리인지가 있어서 비실명화가 되지 않은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이 그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를 가려놓지 않은 그런 판결문들이지만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은 판결문을 보는 수요가 있고 그걸 법원에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4석인지 6석인지 그 자리를 열어주신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이 그 법원 도서관에 가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선거철에 그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제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이 이제 공직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들인지를 언론에서 검증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에서의 어떤 누수가 있더라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도서관의 자료실이 이제 일산 한 곳에만 있고
뭐 몇 자리 안 되는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요 후보들의 한정해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제 주변의 어떤 지역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제 본인이 소재해 있는 지법이나 이런 곳에도 자료실이 있어서 좀 검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의견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강민 의원님 제안 대신 전달해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패널 분들 그리고 참석자분들 여러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최경진 교수님 발제자분께 한번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좋은 토론이셔서 너무 많이 배웠고요. 들으면서 또 저 혼자 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게 그냥 오픈하자 말자라는 그냥 거대한 논의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디테일한 논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논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애초에 오남용을 막을 거냐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상당 부분 공개를 하되 그 뒤에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내지는 이미넌트한 급박한 이익을 보호하거나 굉장히 중대한 사회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저히 공개하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비공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들은 것처럼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이 훨씬 더 크다면 그 뒤에 오남용을 하는 건 사실은 오남용은 누구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남용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하거나 또는 억제하거나 예방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가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라 보충적인 제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좀 분리해서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게 좀 디테일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영국 제도를 소개시켜드렸지만 저는 라이센스 형태로 라이센스가 꼭 어떤 이제 인허가 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그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쪽으로 넘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넘겨가는 쪽에서 위반했을 때의 민형사상 책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공개의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가 연동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공개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좀 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낙관적이면서 상대방을 좀 많이 믿는 스타일이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오남용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자님들도 대부분 오남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기자 라이센스 준다. 아까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라이센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R&D 라이센스랑 트랜잭션 라이센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기자 라이센스가 줬다. 기자님들 중에 과연 오남용할 부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오남용하지 않도록 할 거냐라는 쪽으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개법법인데 사실은 전 사실 개법법 하면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지난 이제 전면 개정 작업할 때 개정위원장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좀 더 조화롭게 활용과 보호를 같이 껴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합법 처리 근거가 우리나라는 수집 이용 단계와 제공 단계와 목적의 이용 단계가 사실 분절돼 있고요. 그것도 수집 이용 제공에 주로 한정돼 있지 그 외 다양한 처리 근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의 경우에 다른 법적 근거가 과연 있냐 보면 안타깝게도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 수집 이용할 수 있고요.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제공은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17조의 규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다양한 그 근거를 봤을 때 개법법 15조 17조에 따라서 과연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18조의 목적의 제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특별한 규정이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에 약간 충돌이라고 해야 되나? 법에 약간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정보공개법이라든가 또는 공공데이터법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공데이터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보공개법에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개인정보예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정보에만 해당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구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를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해석으로 풀어주면 참 좋긴 한데 사실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법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오늘 이렇게 다양한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디테일한 논의를 한 것이 정말 세밀한 판결문 공개 제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좋은 계기를 만들게 된 것 같아서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이영석 실장님 마무리 말씀과 윤정수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석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윤정수 위원장님과 박지환 간사님 그 12년 넘게 하신 ODF 포럼을 이끌면서 많은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도 정리해 주시고 또 산업계 이용자 법적인 목소리 잘 담아서 또 정부가 좋은 정책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신 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크게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이 좀 더 돼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오늘 법제처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발제해 주신 최영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견들 좋게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예요. 산업계, 학계 이 얘기도 들었고요. 또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보면은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내용과 고민하고 계신 내용들도 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 윤정수 위원장님께서 명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판단은 신중하게 그렇지만 혁신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오늘 더 덧붙이자면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크게 뭐 그 개방의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부터 해서 작게 보면 방식이나 이런 것들까지 있을 텐데 우선 합의가 빨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결정은 또 더 숙성되고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빨리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국민들께 또 산업들이 원하는 또 그런 부분도 개방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실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 행정안전부도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정보다 훌쩍 지난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최영진 교수님 발표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자료가 없다, 최근 자료가.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뭐 치밀한 연구나 진짜 깊은 논의나 토론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이거는 꼭 판결문에만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뭐 행안부 포함해서 모든 또 정부나 공공기관하고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이슈 두 개입니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유. 하나는 왜 공개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 공정성과 알 권리 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떻게 말하면은 뭐 옛날에 헌법 만들어진 시기와 지금도 다르지만 이 공공데이터법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 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는 분명히 다른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 공개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그게 진전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공개한다 안 한다 또 요게 쳇바퀴처럼 도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상당히 공개 많이 하는데 왜 안 한다 그러지? 그렇지만 또 딴 쪽에서는 공개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결국 공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뭔지에 대한 또 얘기를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사실 일단은 재판결문도 공개된다는 이유, 공개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분명히 예전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공정성과 알 거리를 넘어선 다른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든 사회 혁신이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그 부분에는 가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진행된다는 걸 전제로 일단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개를 많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분명히 그 관점에서 과연 공개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맞는 공개 목적 관점이 이루어지느냐를 전제로 해서 현재로서는 뭐 예전에 추구하던 그 목적하에서는 어느 정도 공개의 원칙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새로운 공개
취지나 목적에 비춰서는 공개가 안 된 거로 볼 수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얘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되는 얘기는 이 두 가지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이거 오늘 하면서 되게 많은 좋은 얘기를 듣고 생각보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이거는 후속으로 좀 진행을 돼봐야겠는데 다음번 논의 때는 그 두 개는 일단 전제를 저희가 이거를 논의하는 전제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 후에 나가서 아까 말한 구체적인 어떤 오용이나 이런 부분 방법론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저 김재나 시민관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당사하시고 한번 법원에 가서도 그런 취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토론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에 대한 그걸 방어 방법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시는 거 그리고 뭐 실무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실제 우리는 모르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히려 갖고 와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법원에서 고민하시는 것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좀 그런 부탁도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꼭 법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슈에서 나오면 꼭 이 얘기에서 빙빙도는 있어서 정부기관에서도 행안부 포함해서 그 부분에서도 좀 이 점은 항상 논의에 부딪힌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추가적인 논의가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보통은 시간이 남아서 뭘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발전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픈데이터 포럼 1차 열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세미나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25일 유튜브 오픈데이터 포럼 공식 채널에 녹화본이 공개될 예정이니 함께 청취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픈데이터 포럼 열린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